이분은 사라입니다. 그녀는 회피형 전 남자친구와 2번이나 재회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정말 답답해. 우리는 절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라고 끔찍한 말들을 퍼부었는데도 말이죠. 사라는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놀랍게도 2번이나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회피형 전 남자친구가 사라의 어떤 모습에 매력을 느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그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준 6가지 특징이 회피형 전 남자친구를 다시 끌어당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라는 처음 몇 달 동안은 계속 실패만 겪었습니다. 그러다 회피형 성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바꿀 단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라고 말했죠.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불안형 파트너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린다는 점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차분한 편은 아니에요. 예민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 친구도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헤어졌던 게 우리에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회피형은 예민하거나 불안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나? 너무 이상한 특징인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들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스테파니 사커스가 쓴 기사를 한번 볼까요? 그녀는 이 두 애착 유형 사이의 끌림이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욕구를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감정적 욕구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회피형 애착 유형으로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우는데 부모가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뚝 그쳐라고 억누르거나 아이의 슬픔이나 감정 표현에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는 미묘한 방식들로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불안형 애착 중 최대 45%, 회피형 애착 중 39%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부는 유전일 수 있지만 성인의 회피형 성향 대부분은 환경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애착 유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지표는 바로 양육자와의 실제 관계입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양육자는 잘못된 행동 방식을 강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회피형 부모는 아이가 기쁠 때는 긍정적인 관심을 주지만 아이가 취약한 감정을 보일 때는 회피하거나 아이의 기분을 억지로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취약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결국 아이의 비슷한 감정마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의 취약함이나 감정적 욕구를 혐오감 같은 부정적인 반응과 연결짓게 됩니다. 나중에 커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들은 감정을 드러내면 거절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깊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심리학 기사로 돌아가 볼까요? 회피형 파트너는 친밀한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가진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회피형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거부당했던 바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상대에게 끌리는 바로 그 이유가 결국 두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의 관계가 말 그대로 애증의 관계인 이유죠. 회피형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안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무의식적으로 불안형에게 끌립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거부당했던 바로 그 친밀감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회피형의 방어 기제 때문에 진짜 친밀감을 경험할 만큼 상대와 가까워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파트너입니다. 사라는 20살에 혼자 힘으로 첫 집을 샀습니다. 다행히 전 남자친구의 명의는 들어가지 않았죠. 두 사람은 2년 반 동안 함께하며 강아지도 입양하고 정말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3달 전쯤 함께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 행복하지 않아 떠날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집을 사고 같이 살기 시작한 직후에 회피형 전 남자친구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불안정 애착의 핵심 상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불안정 애착에는 자신을 자극하는 핵심 상처가 있습니다. 불안형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독립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포 회피형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피형마다 자극을 받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자극 포인트들을 살펴볼까요? 로맨틱하게 문자하기, 달콤하게 전화통화하기, 데이트하기,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기, 강아지 함께 키우기, 동거하기, 약혼하기, 결혼하기, 집 사기, 아이 갖기.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어떤 형태의 헌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피형의 핵심 상처인 독립성 상실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라의 경우 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전 남자친구가 폭발한 것입니다. 어떤 회피형은 아이를 가질 때까지 버티기도 하고 어떤 회피형은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만 들어도 도망칩니다. 그럼 이 수많은 관문을 도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뜨거워서 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익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과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 비유는 사람의 심리에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습니다. 사라의 문제는 이 단계들을 너무 빨리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만약 속도를 조금 늦추고 전 남자친구에게 그의 독립성을 빼앗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다면 결과는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회피형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원래 가질 수 없는 걸 더 원하잖아요. 저는 사라 외에도 조지아주의 임상 및 법의학 심리학자인 존 폴 게리슨 박사님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은 회피 성향을 생각해보면 결국 회피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무언가를 피하려는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죠. 박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회피형은 이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과 일정한 거리에 두기 위해 거대한 벽을 쌓아둔 것이죠. 하지만 사라가 언급한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태치드라는 책에 나오는 환상의 전 연인 현상을 아시나요? 연애가 시들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파트너의 단점은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라며 잃어버린 옛사랑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현상입니다. 자, 게임을 하나 해보죠. 회피형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더 깊은 헌신을 원하는 현실의 사람과 연애하기, 아니면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환상 속에서 연애하기. 당연히 그들은 환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이 환상의 전 연인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쌓는 단단한 핑곗거리가 됩니다. 네 번째 특징, 대비 효과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새 옷을 사고 머리도 염색하고 붙임머리도 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에 계속 사진을 올렸더니 전 남자친구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여기서 사라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대비 효과를 보여줍니다. 많은 연인들이 헤어질 때 지루하다, 너무 안정적이다, 안일해졌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해서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감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데도 말이죠. 연애 초반의 회피형은 60대 40 혹은 50대 50 같은 안정감과 신비감의 완벽한 비율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변합니다. 점점 안정감 쪽으로 기울어 70대 30이 되어버리면 회피형은 속으로 잠깐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사라가 새 옷을 사고 머리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강력한 대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예전에 회피형이 모두 나르시시스트인가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회피형은 완전한 나르시시스트라기보다는 일부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는 종종 이상화 단계 후에 가치, 평가 절하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라의 회피형 전 남자친구도 결국 그녀를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사라가 완전히 새롭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자 전 남자친구는 그녀를 다시 완벽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이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뚜렷해서 그는 불나방처럼 다시 이끌려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경쟁 심리입니다. 사라는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고 실제로 데이트를 시도하고 나서야 전 남자친구의 격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전 남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와 예전에 데이트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회피형은 왜 이런 상황에 매력을 느낄까요? 저는 이것이 안전함과 접근 불가능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도전과 경쟁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미 연애 중이거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안전하게 전 연인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친밀감을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대가 이미 다른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어막이 됩니다. 또한 회피형은 본능적으로 친밀감과 취약성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은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생길 위험이 적다는 뜻이므로 그들에게는 훨씬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 경쟁입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순전히 쫓아다니는 스릴과 도전을 위해 누군가에게 끌립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야 한다면 더더욱 좋아하죠. 그들에게 연애는 진정한 교감이 아니라 일종의 정복 게임과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피 터지게 쫓아다니다가 마음을 얻고 달콤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차버리는 회피형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애가 너무 심각해지기 직전 그 초반의 짜릿함만큼 좋은 건 없어라고 말했죠. 그는 심지어 친구들과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경쟁 상황 자체를 은근히 즐겼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나만의 공간입니다.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일 효과가 컸던 건 절대 연락하지 않는 노 컨택트 규칙이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죠. 그녀는 회피형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연애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회피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독립성을 느껴야 배터리가 충전되고, 불안형은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안심을 얻어야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허니문 기간에는 서로 배터리가 꽉 차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피형의 배터리가 먼저 닳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안형의 행동을 트집 잡기 시작하면 불안형의 배터리도 떨어지게 되죠. 불안해진 파트너는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고 그 요구를 받을 때마다 회피형의 배터리는 끝없이 방전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배터리가 바닥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민하고 불안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억누르고 회피형 전 남자친구에게 철저한 개인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 남자친구의 배터리가 다시 채워졌고 그는 영상 통화를 걸고 이틀째에는 하루에 전화를 6통이나 하며 전화 좀 받아라고 음성 메시지까지 남길 정도로 안달이 났습니다. 공간을 주는 것은 회피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자 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요소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왜 끌리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굳이 끌어당기려고 애써야 할까요? 저는 사라와 두 번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이 회피형 전 남자친구는 그녀와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물론 사라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 그는 또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요. 유튜브 댓글에 달리는 수많은 의견처럼 이런 사람들은 전염병처럼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회피형 전 연인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회피형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회피형 전 연인만큼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매력적인 대비 효과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야만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고 회피형 파트너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대체 왜 이 사람을 원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